안녕하세요. 10개월 만에 불현듯 돌아온 꽁꽁경제입니다. 그동안 저의 근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 이슈, 공매도에 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공매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고리타분한 주제가 아닌 과연 공매도는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매도의 기원을 안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스탑, 종목 코드로는 GM이라고 불리는 기업으로 인해 전 세계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프랜차이즈 게임 소매점은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기업이었지만 공매도 세력과 일반 개인 투자자의 전쟁터로 현재 역사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공매도는 절대 악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장점도 많다고 하지만 그 부작용을 수십 년간 경험한 개인들에게는 이번 사건이 혁명처럼 다가오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공매도라는 것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 자본주의의 발상지인 영국? 보통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 시작은 이 두 나라가 아닌 네덜란드에서부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상인 이삭 르메르라는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덜란드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벨기에 출신이었죠. 1553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그는 40대가 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도 없고 그저 부자일 것만 같은 이 사람은 네덜란드 역사 전체를 바꾸는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그는 브라반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워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러시아와 스페인을 오가며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상인들을 보면서 진짜 무역, 즉 인도와 중국과의 무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이베리아 반도에서 정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였고, 네덜란드는 인도와의 향신료 무역에 있어서 압도적인 포르투갈에게 이길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르투갈의 왕이었던 세바스티앙 1세가 1578년 모로코 내전에 개입해 전쟁을 벌이는데 알크사르 알카비르 전투에서 포르투갈군은 모로코와 오스만 투르크 연합군에게 참혹한 패배를 당합니다. 세바스티앙 1세도 24살의 나이로 전사합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없던 왕위는 그대로 스페인에게 계승되게 됩니다. 당시 포르투갈 국가재정의 절반이 모로코 원정에 투입되었다고 하니 왕위도 날아가고 국가마저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참전한 26,000 병사들 중에서도 9,000명이 전사하고 16,000명이 포로로 잡히면서 포로 한 명 한 명의 몸값을 치르는 비용마저 엄청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포르투갈은 더 이상 유럽의 강자로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 유명한 칼레 해전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에게 대패를 하게 되면서 스페인 역시 해상 무역의 강자로 군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와의 독점 무역을 하던 포르투갈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네덜란드가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용감한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595년부터 1602년까지 7년 동안 무려 12개의 회사들이 난립하며 인도와의 무역에 열을 올립니다. 총 18번의 항해가 있었고 3번의 괴멸적인 실패가 있었지만 15번을 성공하며 네덜란드는 유럽 향신료 무역의 신흥 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인도와의 항해를 가까스로 성공하고 돌아온 함대에는 향신료 200에서 300톤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항해를 다녀온 상인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세기 당시 후추 한 상자의 가격은 170두카시였다고 하는데요. 16세기 중반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부자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비용이 150두카시였다고 하니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르메르의 브라반트 컴퍼니 역시 인도와의 무역에 뛰어들었고, 그의 회사는 이 무역으로 투자금 대비 400%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1601년에 암스테르담의 시민권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네덜란드는 스스로의 독립을 선포했을 뿐 여전히 스페인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했습니다. 스페인과의 치열한 전쟁들을 통해서 1588년 스스로 독립을 선포했을 뿐 신생국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와의 무역으로 막대한 부가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생긴 국가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네덜란드의 정부는 기업이 난립하고 경쟁이 과열되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회사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였습니다. 12개의 회사 중 규모가 큰 6개의 회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졌고 회사들이 지분을 출자해서 VOC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증서가 쓰여지고 그것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고 세계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네덜란드 정부는 1607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기초로 해서 선물과 옵션 상품까지 만들어서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설립 투자금은 642만 길더였습니다. 1660년 기준 314길더는 현재 미화 3만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설립 자금은 현재 가치로는 대략 6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7천억 원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1600년대 서유럽 전체의 GDP가 656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될 것입니다. 르메르는 이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설립에 9만 7천 길더를 투자하며 VOC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만큼 큰 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신다면 이삭 르메르가 공매도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지 짐작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보면 르메르는 그저 상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주요 이사로 이 회사의 방향을 좌우할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VOC의 이사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르메르는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의 선박을 VOC의 선박 소속으로 항해를 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르메르는 문서 위조 혐의로 1605년 VOC에서 퇴출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의회의 조사까지 있었다고 하니 작은 사건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분노했으며 일생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인생을 걸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파멸시키기로 한 것이죠. 그는 1609년 동인도 회사를 박살내기 위해서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직 VOC 주식만을 거래할 목적으로 회사를 세웁니다. 그루트 컴퍼니라는 이 회사는 르메르 이외에 8명이 함께 설립했는데 오직 VOC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루트 컴퍼니는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데 여기서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공매도가 등장합니다. 잠시 공매도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 채널은 전공자나 전문가들보다는 대중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깊은 개념들을 몰라서 설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마을에 살고 있는 촌장 김씨는 올해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사과 수확량이 평소에 비해서 더 늘어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지만 도시에 있는 상인들과 사과 1000상자를 3개월 후에 현재 시중 가격인 한 상자당 5만원에 파는 계약을 맺고 5천만원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되자 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가 풍년이기 때문에 사과를 3,500만원에 구입해서 도시의 상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김씨는 갖고 있지 않은 사과를 미리 팔고 나중에 사과를 주는 계약으로 사과를 재배하지도 않고 1,500만원을 챙깁니다. 흔히 이것을 선도 거래라고 하는데 이 메커니즘을 주식시장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공매도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르메르와 그루트 컴퍼니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미리 팔고 나중에 갚는 형식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수익을 남깁니다. 그렇게 VOC의 주식의 15분의 4를 소유한 그루트 컴퍼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대한 온갖 루머를 퍼뜨리고 떨어지는 주식을 미리 팔고 나중에 갚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윤을 거둡니다. 그는 일찍이 VOC의 이사 시절부터 만들어 놓은 조직을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루머를 퍼뜨리고 그들에게 VOC가 나쁜 상태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의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재빨리 르메르와 그루트 컴퍼니의 전략을 따라서 공매도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 당시 르메르와 그의 회사가 취한 공매도 방식은 현재의 공매도와는 다릅니다. 현재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주식을 사서 이익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7세기 당시의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고 다시 사는 행위가 아닌 그저 매매 행위만을 장부에 기록하는 형식으로 공매도를 한 것입니다. 이른바 무차익 공매도, 네이키드 숏이라는 방법인데 현대 주식시장에서는 강력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이 무차익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불과 21년 전이었는데 이른바 우풍 금고 사건이라고 불리는 공매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17세기 네덜란드 이야기로 돌아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설립은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증권거래소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르메르의 음모가 모두 드러나게 되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VOC에 대한 악소문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고 르메르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르메르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부여한 독점권은 1602년 이전 네덜란드 상인들이 발견한 항로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1615년 아들 제이콥 르메르와 함께 기존 항로와는 전혀 다른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케이프 혼을 지나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신항로의 개척도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르메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무역을 통해서 가져온 물건들은 모두 몰수됩니다. 1622년이 되어서야 재판을 통해 이때의 무역에 대한 수익을 겨우 돌려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평생의 목표였던 동인도 회사의 몰락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1624년 71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공매도의 창시자이자 네덜란드를 삼키고자 한 남자의 야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한 남자의 일대기를 통해서 공매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공매도에 대한 찬반이 뜨겁고 필요 없는 사회악이라는 의견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상 르메르의 인생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깁니다. 꾸준하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꼼꼼경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